네, 요즘 시장에 대한 말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락을 1월 달만큼은 아닌데 하락을 하면서 동시에 악재가 등장하고 있죠. 근데 악재가 이제 등장하는 이제 모양새가 있는데 지금 언론에서 또 세계 언론에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비관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언론은요, 자기네가 보도하는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방송국장이에요. 근데 방송을 보내요. 근데 보내는데 이게 충분한 근거와 확실한 정황이 있어야 그걸 보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막 상승한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꼴이 웃긴 거예요. 언론에 대한 신뢰가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일시적이나 추가적으로 좀 몇 개월 정도 하락은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또 있잖아요. 이제 공개적인 악재가 뜨면 그건 이제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까? 악재가 뜨고 진짜 매수 기회가 돼요? 그건 아니죠.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허튼 소리는 아니에요. 공개적인 악재가 뜨고 사람들이 뒤숭숭해지죠, 분위기가. 그러면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이 악재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포 심리가 지속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버틸 수 없는 사람이 거의 없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서 뉴스 떴다고 바로 매도하진 않죠. 하나 둘씩 매도하면서 분위기가 글로 가면서 시장도 안 좋아지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매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는 관점은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게 이야기했을 때 앞으로 3개월 뒤 정도에서 분위기가 좀 반전이 일어날 만한 기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이걸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위기가 발생을 합니다. 그럼 지금 위기 상황이죠. 그럼 위기 상황에 있어서 각국 정치인들이 이 위기를 방치할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방치하진 않아요. 일단 위기가 닥쳤기 때문에 대응하기 전에 어떤 매뉴얼 전에 이 위기를 흡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뭘 받아요? 충격을 받아요. 그 충격으로 인해서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지원 정책이라든지 어떤 정부 정책이 나타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효과는 확실할 수는 없지만 그 정책에 의해서 어떤 게 생깁니까? 기대감이라는 게 생겨요. 시장은요.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인해서 또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이런 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뒤에서 이거 넉넉히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긴 해요. 저는 인플레이션이 쉽게 잡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인플레이션 되는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제 불난집에 부채질한 건 맞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플레이션은 이미 예고가 됐어요. 이미 달러를 그렇게 수없이 풀어대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약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대가를 지금 전 세계가 치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교묘하게 그 책임을 약간 돌리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무튼 이 인플레이션 잡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계속 오르고 그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높아진 가격에서 보합권을 좀 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계속 오르잖아요. 이거 한 몇 개월만 더 오르면 진짜 다 죽자는 겁니다. 이미 경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폭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이례적인 일들이 생기는데 이제 선진국까지 보통은 이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경제 기반 시설이 약한 후진국에서 이 피해를 입어요. 이미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해는요 작년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터키라든지 아르헨티나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미 달러를 많이 풀어댄 그 대가를 이미 값에 치르고 있었습니다. 후진 국가들은요. 안타까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왔습니까? 우리한테까지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서서히 계속 올라서 이제는 GDP 20위권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의 위기와 압박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에서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미 위기가 시작됐다. 그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이제 선진국 수준까지 왔으니까 이제 뭐가 될 것이다?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라는 거죠. 어떤 조치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부터 진정을 시키고 그리고 중국의 그 봉쇄 정책도 이제 좀 완화를 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조금 분위기상 잡힐 가능성이 있고요. 또 웃긴 게 뭐냐면 여러분 진짜 주식이요. 저는 솔직히 다 장난친다고 보고 있거든요. 모든 가격을요. 제가 그 실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실버 투자하는데 이 실버 선물 가격에 따라서 실버 국제 시세 값이 변동이 됩니다. 웃겨요. 근데 실버 시세를 제가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장난을 많이 쳐요. 급락시키고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급등시키고.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한 곳인데 이 실버 값을 가지고도 엄청난 등락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실버 하면 뭡니까? 금하고 은하고 대표적인 실물 자산이거든요. 실물 자산 가격이 뭐 때문에 그렇게 움직입니까? 선물 가격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라 러시아 이렇게 뭔가 좀 합의 모드로 간다? 그럼 이게 선물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요. 그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가격이 안정화가 됩니다. 웃긴 거죠. 원유값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거래되는 물량이 동나거나 부족한 현상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선물 차트 때문에 앞서 먼저 많이 사놔야겠다, 뭐 팔아야겠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세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을 조작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JP모건이 은시세 조작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장난을 사실은 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마냥 계속 폭등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를 통해서 좀 진정을 시킬 수 있는데 아무튼 증시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이런 부분은 사실 이제 외교 정치적인 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예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어떤 사람이 와도 예상이 어려워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예상을 한다고 해도 빗나갈 수 있는 부분이 뭐다? 외교적인 부분이에요. 대표적으로 김정은을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하고 우리 관계가 괜찮았죠. 같이 손잡고 백두산 올라가서 만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미사일 쏘고 핵 개발하고 뭐 부시고 막 그랬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외교라는 건 정치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뭐다? 멱살 잡혀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나마 중요하고 그나마 괜찮은 건 뭔지 아십니까? 기업 실적. 이게 굉장히 양호한 수준으로 방어가 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이라든지 테슬라라든지 기업 실적이 방어가 잘 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경기 침체가 돼서 인플레이션이 적용을 받아서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거나 힘들어지면 이제 정말로 우리 불안감이 더 크게 달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그나마 방어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경제 위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면요. 경제 위기가 지금 아닌 건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정말 이례적인 상황으로 우리 실제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받고 경제 위기가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는가? 기업을 보셔야 돼요. 정작 중요한 건요. 이 코스피는 뭐 어떤 흐름이죠? 이거 기업들의 가치의 흐름이잖아요. 그건 기업들이요. 심리로 인해서 주식이라는 건요. 심리로 인해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지레짐작하고 예상하는 거죠. 그 예상과 심리로 인해서 공포 심리가 더해지면 더 충격이 커지는 거잖아요. 근데 본질적인 건 뭐냐면 기업이에요. 기업이 경영을 계속 해나가냐, 긍정적으로 해나가냐, 이 위기를 탈출할 만큼 매출을 내고 있냐, 이게 사실은 본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체크하셔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기업 실적이에요. 사실은 지금 이제 1분기 나왔고 2분기 진행 중인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많이 검색을 해보세요. 실적이 받쳐주면 결국 주식도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인플레이션이 시작됐고 중국 봉쇄도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 타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이미. 그렇겠죠? 그럼 타격을 받을 만한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2분기 때 이 타격이 어떻게 해요? 적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적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이 어떻다? 괜찮다? 그럼 지금 문제가 기업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해석으로 1차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그거예요. 제일 저는 사실 중요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주식을 왜 시작하셨습니까?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주식하는 사람 있을까요? 지금 시장에 야 좋다 하면서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 신나갖고 주식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주식을 시작할 때는요 항상 호황장에 대부분 들어오게 됩니다. 기분 좋게 들어와요. 기대감을 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호황장에 들어왔다가 조금 더 시장이 오르게 되면 이때 수익을 보게 돼요. 자, 호황장이 있고 나서요 시장 특성상 이제 침체장을 어느 정도 겪어지게 되냐면요 2년에서 3년 정도로 이제 침체를 가게 됩니다. 자, 그럼 내가 수익을 받던 시간에 중간에 탑승했기 때문에 막 6개월 정도 시장이 좋았어요. 존버하니까 가네. 물려도 물타니까 오르네. 라고 느꼈어요. 근데 침체 시장이 시작이 되면 2, 3년 정도 가기 때문에 이때 벌었던 거 다 까먹고 이 기간 동안 어떤 일 합니까?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는 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를 의지해서 리딩방을 찾게 됩니다. 또는 얘네가 광고를 잘해요.
뭐 수익 났다 하면서 이걸 쫓아가게 되거나, 또는 이제 정말 재수없는 경우는 사기꾼을 만날 수 있어요. 돈을 나한테 맡겨라, 내가 불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기를 당하거나, 또는 이제 더 가서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솔직히 침체장인데 2, 3년 동안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이때 공부가 먹힐 가능성 있겠습니까? 어지간해선 쉽지 않아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당연히 없죠. 하락장이도 하락장 나름대로의 전략이 있거든요. 그때도 테마와 호재를 받는 게 분명히 있어요. 보합장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러나 그 상황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하셔도 상승장이 굉장히 수월한 게 맞는 거지,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게 맞는 거지, 하락장 침체장에서 또 폭락하고 이때는 공부한 게 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경험과 노하우와 단련이 되면 하락장도 대응할 수 있겠지만, 매뉴얼이 있겠지만, 어찌 됐던 간에 아무리 고수라고 해도 하락장은 쉽지 않은 건 맞아요.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한 3년 정도 지나면요, 시장에서 퇴장을 합니다. 아, 이제 시장 이거 주식은 아니다, 주식은 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어떤 게 시작됩니까? 반등장이 시작되고 저평가됐던 주식들이 올라가기 시작하고 상승장으로 다시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을 안 보다가 다시 해볼까라고 해서 중간에 또 탑승해서 조금 재미 봤다가 또 침체를 또 맞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 드리고 마칠게요. 주식을 이왕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미 무리를 하셨겠지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지금부터 3년 정도를 보세요.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한 1년 정도 좀 침체 간다고 하면 앞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뒤에는 저는 대상승이 올 수 있다고도 봅니다. 가능성으로는 보고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장 시작했다고 하면 3년 정도는 좀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주식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낙관론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지옥 같은 곳이죠. 이런 사기판도 이런 사기판이 없어요. 어떻게 말장난으로 주가를 다 박살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곳이에요, 사실은. 김정은이 미사일 빵 쏘면은 주가 박살나고, 김정은하고 만세하면은 대북주 같이 상승하고, 트럼프가 노려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중국을 딱 겨냥하면 주가 박살나고, 트럼프가 당선됐다라고 하니까 또 주가 박살나고, 그게 시장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됐을 때요, 주가 폭락했었어요, 여러분. 웃기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뭐다? 주식시장이다. 이런 게 원래 주식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고 상식이 아닌 범위 안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근데 지금 최근에는 사실 저도 보지 못한 그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긴 했거든요. 그 정도로 뭔가 여러분을 털어내고 싶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서로 이유는 다르지만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체크해서 보면요, 이 악재가 일반적인 악재가 아니에요. 우연히 한두 번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히 한 3개월 범위 안에서 계속 이렇게 일어난다는 게,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급하게 개미를 털려고 한다. 그래서 한 2, 3년 정도 침체를 가는데 침체가 좀 짧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해서 또 오르면 금방 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미 세력들이 뭔가 작정을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어쨌든 뭐다 시장을 좀 경험한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3년 정도는 버틴다 생각하시고, 그 안에 공부한다 생각하시면서 무리하지 마세요. 근데 버티다 보면 또 기회가 오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비관적인 생각만 갖고 나가시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 들어오셨으면 좀 확실하게 공부하시고, 확실하게 좀 때로는 주말 반납하면서 차트도 딱 보시면서, 또는 기업에 대한 공부도 좀 디테일하게 하시면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보시면 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주식을 1, 2년 하고 말 게 아니라 우리가 평생 기업이란 그 늘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주식을 평생 동안 공부하고 익히고 차근차근 간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전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